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고등학교 동창인 우리는 어릴 때부터 쌓아온 우정으로 28살이 된 지금까지 인연을 맺고 있었어요. 누구보다 서로를 아껴주고 이해해주며 모든 일을 털어놓는 그런 친구이죠. 20살 친구가 남자친구의 바람을 목격하고 온 날, 저는 제 친구를 화나게 했다는 사실에 너무 화가 나서 그 남자에게 주먹을 날리고 바람난 여자에게 육설을 퍼붓고 올 정도로 친구 일이라면 제 일처럼 달려들어 해결해주고는 했죠. 대학교를 다른 지역으로 가는 바람에 잠시 떨어지며 잠시 소원해지긴 했지만 서울에서 가까운 거리에 직장에 취직하면서 점심시간에 만나 밥도 먹고 술도 마시며 다시 가까워지고 있었죠. 우리의 이야깃거리는 대부분 연애 이야기였는데요. 저도 친구도 집안이 넉넉하지 않아 아르바이트를 하며 취직 준비를 하는 바람에 안타깝게도 2년 동안 남자친구가 없이 지냈어요. 그러다 보니 서로 외롭다며 한탄하기 일쑤였고 괜찮은 남자가 있다면 서로 소개해주기로 하였답니다. 차가운 공기가 점점 따뜻해지는 봄이 다가오던 어느 날 저에게 인연이 찾아왔습니다. 직장 동료 중 가깝게 지내던 사람이 저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단 걸 알았고 차츰 알아가던 중 사귀게 되었던 것이죠. 처음 사귀던 날부터 저를 리드하며 편안하게 해주었고 집으로 데려다주는 차에서 키스를 해버릴 정도로 적극적인 남자였어요. 키스를 너무 잘해서 의심이 갈 정도였다니까요. 연애 초반부터 스킨십에 불이 붙어 거의 매일 관계를 가지며 서로에게 익숙해지는 시간이 되었죠. 관계만 이야기하니 남자친구를 짐승처럼 말한 것 같지만 그 외에도 남자친구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데이트할 때는 항상 저를 집 앞까지 데리러 오고 데이트가 끝나면 집 앞까지 데려다 주었죠. 만날 때마다 장미꽃 한 송이씩을 사왔고 상냥하고 잘 챙겨주는 게 그렇게 다정할 수 없었죠. 저는 점점 더 그 남자에게 빠졌고 그렇게 우리 관계는 빠르게 발전해 나갔어요. 만난 지 겨우 6개월 만에 결혼 이야기가 오갈 만큼요. 그런데 6개월 동안 남자친구와 너무 즐겁게 연애하다 보니 제일 친한 제 친구와 멀어지는 게 느껴졌고 그게 마음에 걸렸지만 이 남자는 제 인생에 정말 오랜만에 찾아와 준 좋은 남자에게 1분 1초가 아까워 계속 붙어있게 되었죠. 행복한 나날을 보내던 중 저는 제 완벽한 남자친구를 제일 친한 친구에게 소개해주고 싶었기에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좋은 레스토랑에서 친구 앞인데도 저에게 다정하게 사랑 표현을 하는 너무 좋은 남자였어요. 남자친구는 친구와 좋은 시간을 보내라며 계산을 해주고 자리를 피해주는 센스도 발휘해 주었죠. 친구는 남자친구가 가고 너무 좋은 사람이라며 입이 닳도록 칭찬을 해주었고 얻어먹은 게 너무 고마우니 감사 문자를 보내겠다며 남자친구의 휴대폰 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아무런 의심도 없이 친구에게 남자친구 휴대폰 번호를 알려줬고 친구는 남자친구에게 감사하다고 친구를 잘 부탁한다고 문자를 보냈어요. 그 뒤로도 종종 셋이 만났고 남자친구와 제 친구는 이상하리만큼 공통점이 많고 이야기가 잘 통했어요. 조금 질투가 나긴 했지만 그래도 제 친구와 남자친구가 잘 지내는 모습이 나쁘게만 보이진 않았어요. 그러다가 남자친구가 일이 바빠져 둘이 데이트하는 날이 너무 줄어드는 것 같아 친구와 셋이 만나는 날을 점점 줄였습니다. 친구가 서운하다며 셋이 만나자고 계속 재촉했지만 남자친구가 주말에도 일하는 날이 잦아져 둘만의 데이트를 원했던 저는 몇 번이나 거절했어요. 남자친구가 은근히 아쉬워하는 것 같아 이상하게 생각한 적도 있었는데 그동안 자주 보다 보니 정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죠. 얼마 뒤 남자친구가 제 친구에게 남자를 소개해주고 싶다고 했죠. 회사 후배인데 집안, 외모, 능력 어느 것 하나 빠지는 게 없다면서요. 친구도 외로움에 몸서리치던 중 괜찮은 남자를 소개해주겠다고 하니 바로 오케이 하며 즐거워했어요. 소개팅 당일날 내성적인 성격인 제 친구를 위해 분위기를 풀어줄 겸 저는 남자친구와 소개팅 장소에 같이 갔어요. 남자친구 후배는 정말 남자친구 말대로
정말 괜찮은 남자였고 서로 마음이 맞아 둘도 얼마 안 가 결국 사귀게 되었죠. 남자에게 상처받고 남자를 멀리했던 제 친구가 행복한 모습을 보니 다행이라 생각했고 남자친구와 너무 가까워져 조금 있었던 걱정도 해소되어 좋았어요. 여름이 다가와 남자친구와 여행을 가려고 계획하던 중 남자친구는 제 친구 커플과 같이 커플 여행을 가자고 제안했고 제 친구도 너무 좋다며 숙소 예약부터 맛집까지 혼자 다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제 남자친구가 좋다고 했던 숙소와 가보고 싶다고 한 맛집을 귀신같이 알고 예약해 놓은 게 아니겠어요? 아마 남자친구와 셋이 만난 날이 많으니 취향이 비슷해졌나라고 생각했죠. 어쨌든 커플 여행은 그렇게 시작됐고, 그날은 제 인생에서 씻을 수 없는 상처가 생긴 최고로 불행한 날이 되고 말았어요. 계곡에서 즐겁게 놀고 숙소로 와서 잠깐 커플끼리 산책을 하고 돌아와 저희 방에서 술을 한잔했어요. 술을 잘 못하는 친구의 남자친구는 술자리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취해서 잠들어 버렸고, 우리는 잠에 방해되지 않게 친구 커플 방으로 옮겨 술자리를 이어나갔죠. 셋이 알고 지낸 세월이 꽤 되다 보니 즐거운 분위기가 이어졌고 술병이 하나둘씩 쌓여갈수록 저는 취해서 정신이 없어지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제 친구가 남자친구에게 너무 어지럽다며 어깨에 기대는 걸 목격하고 정신이 번쩍 들어 친구에게 주의를 주고 정신을 놓지 않으려고 노력했죠. 하지만 술에 약한 저는 그 자리에서 잠들어 버렸고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잠에서 깬 저는 둘이 사라진 것을 알아채고 갑자기 불안함이 엄습하며 밖으로 찾아 나섰어요. 불안함이 현실이 되는 데까지는 10분이 채 걸리지 않았어요. 친구 방에도 가보고 복도와 휴게실을 모두 다 돌아도 둘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 조급해지던 중 갑자기 주차장에 있을 남자친구 자동차가 떠올랐어요. 아무 일도 없어라라고 100번도 넘게 생각하며 주차장으로 걸어가 남자친구의 자동차 근처로 갔을 때 아무 미동도 없는 자동차를 보며 안심했어요. 자동차에서 무슨 짓을 한다면 흔들린다는 건 제 많은 경험으로 알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안심하고 돌아서던 중 갑자기 자동차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정확한 확인을 위해 조심히 차 옆으로 접근해 나갔고 차 안에서 결국 못 볼 걸 보고 말았죠. 제 남자친구와 친구가 키스를 하며 사랑을 나누고 있었죠. 언제나 저에게 다정하고 상냥하고 최고인 남자친구였던 사람이 눈앞에서 제 제일 친한 친구와 사랑을 나누고 있는 광경을 목격하니 저는 몸이 얼어버렸습니다. 저는 정신이 아득해지며 트렁크 앞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한동안 움직일 수도 없을 정도의 충격이었죠. 5분 정도 지났을까. 자동차의 흔들림이 멈추고 둘은 대화를 시작했어요. 대화를 엿듣게 된 저는 한 번 더 충격을 받고 말았죠. 둘의 관계는 예전부터 이어져 왔었고 이번 커플 여행도 둘의 만남을 위한 위장 여행이었던 것이었죠. 심지어 남자친구가 주말마다 바쁜 업무 때문에 일을 한다던 남자친구는 제 친구와 여행을 다녔었고 저는 완전히 둘에게 놀아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너무 큰 충격으로 눈물이 흐르고 정신이 아득해졌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때일수록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고 수없이 친구에게 외쳤던 제 자신을 생각하며 그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 자동차 창문을 두드리며 소리쳐버렸죠. 뭐하는 짓들이냐고 제정신이냐고 할 수 있는 온갖 심한 말과 함께 말이죠. 둘은 너무 놀라서 옷도 제대로 갖춰 입지 못하고 차에서 나와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런 게 아니라며 변명을 하기 시작했고 그런 모습에 더 화가 난 저는 예전 제 친구의 남자친구에게 그랬던 것처럼 제 남자친구에게 주먹을 날려버렸죠. 뒤도 안 돌아보고 그 자리를 떠나 집으로 온 저는 세상을 다 잃은 기분이었습니다. 소설이나 영화에서만 보던 일을 제가 직접 겪으니 슬픔을 주체할 수가 없었고 밤새 울며 세상을 한탄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자친구는 연락을 해왔지만 저는 모든 연락을 차단한 채 생활했어요.
그런데 친구는 저에게 그 뒤로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 일이 있고 몇 년이 지났지만 저는 아직 마음의 문을 닫고 살아갑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제 인생의 상처를 이곳에서나마 이야기하며 지워갑니다. 오늘도 들꽃 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고생 많으셨고 내년에는 더욱 재미있고 행복한 일들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024년 마지막 영상인 장금이 이야기 시작합니다. 장금은 한양의 북적이는 시장 한가운데에서 국밥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국밥은 늘 인기였답니다. 손님들이 북적이는 와중에 한 남자가 허겁지겁 장금의 국밥집으로 뛰어들었지요. 주모, 국밥 한 그릇만 주시오. 큰일 날 뻔했소. 장금은 기이한 느낌이 들어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습니까? 남자는 국물을 한 모금 마신 뒤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건너편 국밥집에서 먹은 사람들이 설사도 하고 토하고 복통을 호소한다더군요. 장터에서 값싼 식재료를 사다가 국밥을 만들었다는 소문이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아마 그 식재료가 궁궐에서 나온 것일 겁니다. 궁궐에서요? 장금은 의아한 표정으로 손님에게 물었습니다. 몰랐소. 궁궐에서 나온 식재료가 암암리에 싸게 팔리고 있다네요. 가끔 귀한 식재료도 나와서 한양에서 국밥집을 하는 사람들이 그걸 사다가 장사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지 않습니까? 장금은 깜짝 놀라 국밥을 젓던 손을 멈추었습니다. 그 말이 사실입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단 말입니까? 궁궐에서 일을 했던 장금이로서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직감했지요.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직감한 장금은 다시 국밥을 끓이기 시작하면서 머릿속으로 무슨 수상한 일이 있음을 알아내야 할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 장금은 시장에서 들려오는 소문을 하나하나 모으며 사건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이 일이 단순한 우연이 아님을 알고 더 깊이 조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한양에서 친분이 있던 이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지요. 먼저 그녀가 찾아간 이는 한양 포도청의 포졸 강파리였습니다. 강파리는 성격은 엉뚱하지만 무술 실력이 뛰어난 인물로 유명하였답니다. 장금은 그를 찾아가 조심스레 부탁하였습니다. 강포졸, 나를 좀 도와줄 일이 생겼는데 시간 좀 내주세요. 강파리는 코를 후비며 대답하였지요. 무슨 일인지 말도 안 하고 무턱대고 도와달라고 하면 어찌하겠소? 그래도 장금이 부탁이라면 들어줘야겠지? 고맙습니다. 아무 날 아무 시에 우리 주막으로 오시지요. 그때 세부적인 내용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그녀는 한양 골목을 누비는 거지소년 복돌이를 찾아갔답니다. 복돌이는 한양의 비밀스러운 소문을 가장 빠르게 접하는 소년이었지요. 복돌아, 내 도움이 필요해서 왔어. 궁궐에서 식재료가 자주 나온다고 하는데 그것이 어떤 경로로 나오는지 알아봐야겠다. 복돌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하였습니다. 장금이 누나, 저만 믿으세요. 내가 한양 구석구석을 다 뒤져서라도 찾아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양반 출신의 낙제생 윤서를 찾아갔습니다. 윤서는 학문적 지식은 풍부하나 현실 감각이 부족한 인물이었답니다. 그의 친구들이 관직에 있는 사람이 많았으므로 궁궐과 연결된 사건을 맡겼지요. 윤서 나리, 이번 일이 궁궐과 관련된 일이니 나리의 인맥이 필요합니다. 윤서는 책을 덮으며 장금의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하여 장금을 중심으로 한 작은 탐정단이 결성되었답니다. 장금이 이렇게 탐정단을 꾸려 이 사건을 파헤치려는 일에는 장금에게 뼈아픈 지난날의 사건이 있었지요. 장금은 어릴 때부터 똑똑하고 손재주가 뛰어나 궁궐로 뽑혀 들어가게 되었답니다. 그녀는 음식 솜씨가 뛰어나 왕의 총애를 받는 나인 중 하나로 성장하였지요. 그녀가 만든 약선 음식은 왕과 중전뿐 아니라 대신들까지 감탄하게 했지요. 하지만 이런 능력은 다른 나인들에게는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늦게 들어와 빠르게 인정을 받으니 타고난 솜씨를 우리 같은 노력파가 어떻게 따라간담. 유전자부터 다른 저런 애들은 꼴 보기 싫어. 조금만 노력해도 저렇게 인정을 받으니
윗전 나인 알기를 개똥으로 알고 우리를 무시하잖아. 이참에 궁중의 무서운 맛을 보여줘야 한다고. 궁중 나인 중 한 명인 은채는 장금을 향한 불만을 속삭이듯 내뱉었습니다. 다른 나인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아, 그건 그래. 무엇이든 다 잘난 척하며 못하는 것이 없으니 정말 꼴 보기 싫지 뭐람. 하늘이 무너져도 장금이 구할 것 같은 태도라니까. 그들은 장금이 지나갈 때마다 일부러 작게 비웃거나 장금이 할 일을 방해하며 자기들끼리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느 날 장금이 왕에게 올릴 약선을 준비하기 위해 식재료를 손질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은채와 그녀의 무리가 몰래 장금의 식재료를 바꿔치기 하려는 계획을 세웠지요. 식재료를 바꾸기 위해 은채는 장금이를 유인하였어요. 장금아, 최상궁님이 상궁 처소로 오라고 하더구나. 장금이 상궁 처소로 가자 다른 나인들은 장금이 식재료에 질 낮은 식재료를 섞어 놓았지요. 상궁 처소로 갔을 때 아무도 없는 것을 알고 또 나인들이 자기를 골탕 먹이려 장난을 친 것을 눈치챈 장금은 아무 반응 없이 식재료 준비를 하였지요. 장금은 재료의 이상함을 눈치채고 바로잡았지만 이런 사소한 방해는 그녀를 더욱 지치게 했습니다. 은채는 다른 나인들과 은밀히 모여 음모를 꾸몄습니다. 장금이 돼지고기 요리를 맛있게 준비한 것을 보고 은채는 몰래 복숭아를 갈아 넣었습니다. 장금이가 사과를 갈아 넣기 전에 은채는 복숭아즙으로 단맛을 먼저 낼 수 있도록 교묘히 섞어 놓았지요. 돼지고기의 기름기와 복숭아의 산성 성분이 결합하면 체내에서 독소를 생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수락관 나인 교육에서 배운 은채는 이 점을 악용해 장금을 모함하려는 계획을 실행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장금은 정성을 다하여 음식을 준비해 임금님께 수라로 올렸습니다. 하지만 한참 뒤 임금님은 복통에 시달리기 시작했고 내의원의 진찰 결과 점심으로 먹은 음식이 문제가 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결국 모든 책임은 수락관에 돌아갔습니다. 오늘 점심찬을 누가 담당했느냐? 은채는 잠시도 망설이지 않고 장금을 지목하며 말했습니다. 장금이 직접 준비한 음식입니다. 분명 재료를 철저히 점검한다고 했사옵니다만 아마도 장금이 잠시 방심하여 실수한 모양입니다. 은채는 임금께 올리는 음식에서 절대 실수가 용납되지 않는 수락관의 엄격한 규칙을 교묘히 이용해 장금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했습니다. 그녀는 빠르게 상황을 조작하여 수락관 상궁이 장금의 실수로 여기도록 꾸몄습니다. 장금은 자신이 억울하다고 주장했지만 나인들의 관계는 이미 수락관 상궁의 신뢰를 흔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이번 일로 수락관 상궁은 더 이상 장금을 왕의 음식을 만들 수 있는 자리에 놓을 수 없었지요. 장금이 왕의 건강을 해칠 뻔한 음식에 대해 책임을 물어 궁궐에서 쫓겨날 때 은채와 무리는 뒤에서 비웃으며 속삭였답니다. 결국 저 잘난 장금도 끝이 났구나. 너무 잘나도 쉽게 무너질 수 있다니까. 장금이는 뒤돌아보지 않고 궁궐을 떠나며 억울함과 슬픔에 눈물을 삼켰습니다. 언젠가 진실을 밝히고 이 모든 억울함을 씻어내리라. 그녀는 그렇게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며 궁궐을 나왔답니다. 궁궐에서 쫓겨난 장금은 오갈 데 없는 처지가 되었지요. 고향으로 돌아가기엔 창피하고 생계를 이어나가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만 했습니다. 한양의 북적이는 시장을 걸으며 그녀는 사람들의 배고픈 얼굴을 보고 생각했지요. 궁궐에서 배운 솜씨로 이들이 값싸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만들어줄 수만 있다면 저렇게 배를 골치는 않을 텐데. 라고 생각하며 한양 시장을 돌고 있을 때 시장 한쪽 구석에 버려진 시래기 더미를 발견하였습니다. 그 시래기는 말라서 색도 변해 있었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재료였답니다. 하지만 장금은 그것을 보며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것으로 훌륭한 국밥을 만들 수 있을 것이야. 아무리 하찮아 보여도 내 손에서 다시 태어나게 해야겠어. 장금은 가까운 우물에서 시래기를 깨끗이 씻어낸 뒤 시래기를 물에 한참 불려 국밥을 끓이니 맛있게 먹기 충분한 것 같아 시장 어귀에서 조그만 솥단지를 빌려 국밥 장사를 시작하였습니다. 국밥 한 그릇에 2푼입니다. 2푼이면 든든하게 한 끼를 채우실 수 있으니 한번 맛보세요. 그녀는 다른 장사꾼들보다 훨씬 싼 가격으로 국밥을 팔기 시작했답니다.
처음엔 사람들이 그녀의 국밥을 의심스러운 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2푼짜리 국밥이라니 뭔가 부족한 것이 틀림없지 않겠소? 2푼짜리 먹어봤자 후루룩 국물 한번 마시고 오줌 한번 누우면 다시 배가 꺼지겠지. 혹여 상한 음식을 넣은 것은 아니겠지? 사람들은 의심의 눈으로 장금의 국밥을 바라보았지요. 하지만 장금은 싱긋 웃으며 손님들에게 말하였습니다. 값은 싸지만 정성은 절대 싸지 않답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후회하지 않을 맛입니다. 그렇게 지나치던 사람 중에 한 남자가 국밥 한 그릇을 주문하여 먹었습니다. 손님이 한 숟가락을 떠먹고 나서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 국밥 맛이 이렇게 깊고도 진하다니. 시래기와 멸치만 넣은 것 같은데 어찌 이런 맛을 내었소? 장금은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하였지요. 저에겐 특별한 비법이 있지요. 맛있게 드셔주시니 감사합니다. 곧 국밥집 앞에는 긴 줄이 생겼습니다. 다른 가게에서는 배부르게 먹으려면 한 양을 내야 했지만 장금의 국밥은 2푼이면 충분했으니 허기진 장터의 장사꾼들과 떠돌이들에게 더없이 좋은 한 끼였지요. 2푼짜리 국밥이 이렇게 맛이 있다니. 이거 매일 와서 먹어야겠네. 한양에서 제일 가는 국밥이라 해도 손색 없겠소. 장금의 국밥은 문전성시를 이루었고 돈을 모아 더 좋은 재료로 국밥을 만드니 국밥의 맛은 날이 갈수록 좋아졌고 장금이도 돈을 모으기 시작하였지요. 이렇게 해서 장금의 국밥은 한양시장에서 값싸고 맛있는 국밥으로 인기가 있었고 궁궐에서의 억울한 기억을 잠시 잊으며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답니다. 장금은 국밥집을 운영하며 억울함을 떨쳐내지 못했으나 값싼 국밥을 사람들에게 팔면서 작은 위로를 받았지요. 그녀는 마음속으로 다짐하였습니다. 언젠가 내게 씌워진 누명을 벗고 다시 궁궐로 돌아가 억울함을 밝힐 날이 올 거야. 한양의 국밥집은 단순히 장사를 위한 공간이 아니라 그녀가 새로운 삶을 다잡고 억울함을 극복하며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무대가 된 것이었답니다. 그렇게 돈을 모은 장금은 이번이야말로 내 누명을 벗길 절호의 기회가 온 것으로 생각하여 이 사건에 총력을 기울이게 되었지요. 그리하여 장금이와 탐정단은 먼저 음식을 팔았던 상인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 사람이 박 씨라는 것까지 알아내게 되었고 박 씨를 찾기 위해 한양시장을 수소문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시장 상인들은 저마다 다른 말을 하며 혼란을 주었지요. 그 박 씨는 이미 한양을 떠났답니다. 내가 듣기로는 포도청으로 잡혀갔다고 하던데요. 라고 말하였습니다. 복돌이가 시장 골목에서 귀를 열심히 기울이며 조용히 말했지요. 이건 분명 누군가 일부러 소문을 퍼뜨린 것 같습니다. 우리를 헷갈리게 하려는 계략이겠지요. 결국 장금은 상인들에게 맛있는 국밥에 술까지 내어주며 박 씨에 대한 소문을 교묘히 이끌어냈습니다. 그 박 씨는 종로 근처 주막에서 자주 술을 마신다더이다. 라는 단서를 얻었답니다. 탐정단은 종로 주막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박 씨의 몽타주를 만들어 들고 다니며 박 씨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지요. 이 사람 혹시 본 적 있으신가요? 박 씨라 부른다고 하던데. 요 며칠 사이에 이 근처를 돌아다녔다고 들었는데요. 그러던 중 한 주막에서 박 씨의 몽타주를 본 주모가 잠시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손뼉을 치며 대답했습니다. 아, 며칠 전에 우리 주막에 왔었지요. 술 한 잔 들어가니 어찌나 시끄럽게 떠들던지 아주 귀가 먹먹해질 뻔했다니까요. 자기가 무슨 큰 힘을 가진 사람이라며 궁궐 물건도 내다 팔 수 있다나 뭐라나 하면서 자랑깨나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음번엔 서문 밖으로 나가 한몫 잡을 거라며 거들먹거리더이다. 복돌이는 그 말을 듣고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입니까? 서문 밖이라고 했나요? 네, 분명 그렇게 들은 것 같습니다. 서문 밖에 무언가가 있다면 박 씨를 잡을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가 될지도 모르겠군.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여야겠어. 서문 근처를 수소문하던 차에 박 씨를 발견했으나 그는 장금이 일행을 보고 도망치기 시작하였습니다. 복돌이와 강파리는 상인을 뒤쫓았으나 도망치던 박 씨는 일부러 길가에 고깃덩이를 떨어뜨렸습니다. 이를 본 사람들과 강아지들이 우르르 몰려와 장금의 일행의 길을 막았지요.
강파리는 고기를 뺏으려는 강아지 무리를 막으려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복돌이는 재빠르게 고기 덩어리를 뛰어넘었고 장금은 고기를 한쪽으로 던져 강아지들을 유인하였습니다. 결국 장금이 일행은 박씨를 붙잡는 데 성공하였으나 강파리는 풀떼기에 온몸이 더러워져 투덜거렸습니다. 내가 이렇게 개고생하다니 이 무슨 수모랍니까? 장금은 강파리의 옷을 털어주며 말했습니다. 강포졸, 이 정도 고생은 감수해야 탐정단이 될 자격이 있답니다. 박씨를 붙잡은 장금이 일행은 그를 신문하며 사람들이 없는 조용한 뒷산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박씨는 겁에 질려 모든 것을 자백하였지요. 이 모든 것은 궁궐에 계신 내관의 지시였습니다. 저는 단지 물건을 옮겼을 뿐입니다요. 탐정단은 박씨를 신문한 끝에 내관 한 명으로부터 물건을 넘겨받았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내관은 정내관이라 불리었고 궁궐에서 식재료를 관리하는 책임을 맡고 있는 인물이라 하였습니다. 탐정단은 박씨를 신문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내관이 사건의 중심에 있는 박내관과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알아냈습니다. 정내관은 궁궐 내에서도 박내관의 신임을 받으며 그의 모든 일을 보좌하는 인물이었지요. 더구나 정내관은 박내관이 양자로 삼아 키운 사람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윤서는 정내관과 박내관의 관계를 조사하며 말했습니다. 박내관은 단순한 내관이 아니옵니다. 궁궐 내 내관들의 수장으로서 모든 것을 통솔하며 정내관 같은 후견인을 여러 명 두고 있었습니다. 정내관이 그의 양자라면 이번 사건은 박내관을 중심으로 움직인 것이라 봐야 합니다. 장금은 윤서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실마리는 정내관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박내관을 밝혀야겠네요. 탐정단은 박내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한양 곳곳을 누비며 탐문하였습니다. 복돌이는 궐 밖에서 알아낸 박내관의 사정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박내관은 웬만한 양반가보다도 더 재산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한양에 커다란 저택을 소유하고 있더군요. 복돌이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박내관의 배경이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의 저택에는 고관대작들이 자주 드나들고 박내관이 쉬는 날이면 여러 손님이 모여든다고 하더군요. 도대체 무슨 일들이 오가는지 궁금할 정도입니다. 이어서 강파리가 조사한 내용을 말하였지요. 강파리는 포도청에서 얻은 기록을 바탕으로 박내관의 재산 명세를 확인하였답니다. 내관치고는 소유한 땅과 재산이 어마어마합니다. 그의 이름으로 된 농지가 수천 평이고 수확된 곡식이 대감들에게 흘러 들어간다 하옵니다. 저 많은 재산을 어떻게 모은 것인지 의문이네요. 장금은 강파리의 말을 들으며 눈빛을 반짝였습니다. 그렇다면 박내관이 단순히 궁궐 내에서만 움직이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 뒤를 더 파헤쳐야겠습니다. 탐정단은 박내관의 재산과 배후를 조사하며 그의 막대한 부의 출처를 하나씩 추적했습니다. 복돌이가 조사한 내용은 이랬습니다. 박내관은 궁궐에서 남는 식재료를 상인들에게 몰래 팔아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는 상한 재료였음에도 워낙 저렴한 가격으로 팔다 보니 서민들은 그 식재료를 사 먹었답니다. 이어서 윤서가 조사한 바를 말하였지요. 박내관은 재상들과 결탁해 세금 납부 기록을 조작하고 왕실로 들어가야 할 자금을 가로채 자신 재산으로 축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그는 가짜 세금 징수 문서를 이용해 지방에서 백성들에게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기도 했습니다. 강파리도 중요한 단서를 알아왔지요. 박내관은 관리들에게서 뇌물을 받고 중요한 관직을 팔거나 승진을 돕는 일에도 관여했습니다. 그는 관직을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막대한 돈을 받아내며 자신의 세력을 키웠습니다. 탐정단은 박내관이 단순히 개인적인 욕심만이 아니라 선대왕의 후궁이었던 정순대비의 세력을 지지하는 재상들과도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도 알아냈습니다. 복돌이가 시장에서 얻은 소문은 탐정단에게 중요한 단서를 제공했습니다. 박내관과 몇몇 재상들이 박내관의 사택에서 비밀 회합을 연답니다. 아무래도 거기서 무언가 중요한 계획을 논의하는 모양입니다. 장금은 복돌이의 이야기를 듣고 말하였어요. 그 회합에서 무슨 일이 오가는지 반드시 알아내야 합니다. 우선 그들이 회합하는 날짜와 시간을 알아내야겠군요. 그건 복돌이가 맡아주거라.
복돌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기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고 탐정단은 박내관과 재상들의 비밀을 밝히기 위한 다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탐정단은 회합이 열리는 박내관의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저택은 높은 담과 무사들로 둘러싸여 있어 아무나 접근할 수 없는 곳이었지요. 우리 모두 움직인다면 분명 저들에게 발각될 것이 분명하니 강포졸이 들어가 저들의 동태를 살피는 것이 제일 나을 듯합니다. 장금의 말에 강파리만 담을 훌쩍 넘어 들어갔고 일행은 담 밑에서 숨을 죽이며 기다리기로 하였지요. 강파리는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다가 경비병 한 명과 마주치게 되었고 날쌔게 경비병을 제압하여 기절시킨 뒤 저택 안의 회합장으로 숨어 들어갔지요. 강파리는 숨을 죽이며 박내관과 재상들이 나누는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그곳에는 박내관뿐 아니라 정순대비의 세력을 지지하는 수십 명의 재상이 모여 있었지요. 박내관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왕의 자리는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의 왕은 선대왕의 혈통긴 하나 정순대비의 후손인 이영군이 왕위에 오르신다면 우리의 세력은 더욱 막강해질 것입니다. 재상 중 한 명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박내관의 말씀대로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열 때가 되었습니다. 정순대비의 뜻을 받들어 우리가 손을 잡아야 할 때입니다. 박내관은 금괴 상자를 꺼내며 말을 이었습니다. 여기 있는 재물은 여러분의 성의를 표한 것이라 보시면 되옵니다. 우리 뜻이 이루어지는 날 이보다 더 큰 부와 권세를 보장하겠사옵니다. 재상들은 박내관의 말에 동의하며 새 왕을 추대하기 위한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박내관은 왕의 몰락과 새로운 왕의 즉위를 도모하기 위해 구체적인 명단과 계획이 적힌 문서를 작성하도록 하였지요. 이 문서에 우리의 계획과 각자의 역할을 명시하겠습니다. 이 문서를 통해 서로를 신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곳에 수결하시고 서로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박내관의 말에 재상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한 서기가 계획을 문서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철이는 회합에서 이루어진 사실을 탐정단에 알리고 그 문서를 빼돌리기 위한 회의를 하였습니다. 박내관의 집을 언제 들어가서 그 문서들을 빼내올지 모두 고심하고 있던 차에 복돌이가 말하였지요. 며칠 있으면 박내관의 생신 연회가 열립니다. 연회 준비로 식솔들이 바쁜 틈을 타 그 문서를 박내관의 집에서 찾아내는 건 어떻습니까? 그거 좋은 생각이다. 강철이 박내관의 집무실과 문서가 있는 방을 알고 있으니 강철과 복돌이가 잠입하여 문서를 찾아오면 좋겠는데요. 두 분이 부족하다면 무사 한 명을 더 합류하겠습니다. 아이고, 내 무술 실력을 어떻게 보고 걱정 마십시오. 한 번에 10명은 끄떡없으니께. 강철이 자신만만하게 말하였지요. 우선 박내관의 집에서 일하는 하인들의 움직임을 파악해야 합니다. 연회 준비로 하인들이 분주할 것이니 그 틈에 접근할 방법을 찾아야 하지요. 한 사람은 하인으로 가장하여 내부를 탐색하고 나머지는 외부에서 지원하며 길을 확보하는 역할을 맡아야 합니다. 일단 연애 준비를 하려면 음식을 만드는 하인을 외부에서 더 드릴 것이니 제가 일하러 들어가서 여러 동선을 파악하여 알려드릴게요. 나는 친구들과 함께 연회에 참석하여 박내관의 동태를 살피겠소. 윤서도 자기가 할 일을 말하였습니다. 드디어 생신 연회 당일 탐정단은 작전에 돌입했지요. 모두 손님 맞이로 바쁘고 대감들의 수행 하인들도 북적이는 관계로 강철이나 복돌이가 있다고 해서 의심을 살 만한 일은 아니었지요. 장금은 약간의 변장으로 대감들에게 음식을 나르며 박내관의 동태를 살폈고 강철과 복돌은 박내관의 서재로 잠입하여 문서들을 찾을 계획이었지요. 두 사람은 긴장된 얼굴로 서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문서가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강철은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고 복돌은 책장 사이를 훑으며 작은 상자와 봉투들을 열어보았답니다. 여기요. 복돌이 작은 나무 상자를 발견하며 외쳤어요. 상자 안에는 문서가 고이 접혀 있었어요. 두 사람은 재빨리 문서를 챙기고 신속히 서재를 빠져나왔습니다. 박내관의 집 경비가 의심을 하기 전에 복돌과 강철은 무사히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탈출한 것을 안장금도 뒤이어 슬그머니 박내관 집을 빠져나왔지요.
문서를 빼내온 탐정단은 윤서에게 꼼꼼히 읽어보라 하였어요. 탐정단과 윤서는 문서를 안전한 장소로 가져가 읽기 시작했고 그 속에 담긴 반역 계획의 세부 사항은 충격적이었지요. 윤서는 내용을 읽고 탐정단이 알아듣기 좋게 간단하게 설명하였지요. 이 문서에 적힌 내용들을 보시지요. 재상들은 각자 사병들을 갖고 훈련하고 있었으며 그 지원금을 박내관이 모두 주고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지원금 일부는 왕궁의 내탕금까지 손을 대어 빼내기도 하였네요. 그리고 여러 경로로 궁궐에서 이익을 취하고 있었네요. 장금은 이를 듣고 충격에 빠졌지요. 이제 임금님께 직접 이 음모를 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궐로 들어가는 일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대궐로 들어가기 위한 연결고리가 필요했지요. 그러던 중 장금은 궁궐에서 나인으로 일하던 시절 자신을 친동생처럼 아껴주던 최나인을 떠올렸습니다. 그녀는 장금의 유일한 친구이자 버팀목이 되어주었던 인물이었지요. 지금은 그녀가 상궁이 되었다는 소문을 들은 장금은 최상궁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장금은 복돌이와 강파리의 도움을 받아 최상궁의 집이 어디인지 수소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복돌이는 궁궐 출입을 돕는 하인들과 접촉하며 최상궁의 거처에 대한 정보를 얻어냈습니다. 최상궁 마마님이 한양서문 근처에 조그마한 집을 두고 가끔 그곳에 머문다 합니다. 궁궐을 벗어나 쉬는 날에만 잠시 들르신답니다. 강파리는 포도청에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최상궁의 집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서문 근처 양반가들 사이에 상궁 마마님으로 불리는 분이 있다고 들었소. 내가 그 집 앞까지는 데려다 주겠소. 장금은 최상궁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문을 두드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어요. 최상궁 마마님 계십니까? 저 장금이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더니 중년이 된 최상궁이 장금이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장금이. 정말 내가 장금이란 말이냐? 내가 궁궐에서 쫓겨난 후 아무 소식이 없어 무척 걱정했단다. 최상궁은 장금을 집 안으로 들이며 차분히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장금은 자신이 겪은 억울한 일과 탐정단이 밝혀낸 음모에 대해 최상궁에게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박내관의 음모와 그 배후에 있는 정순대비와 재상들에 대하여 임금님께 고해야 할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하였지요. 저는 전하께 이 진실을 꼭 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궐로 들어갈 방법이 없습니다. 마마님께서 전하를 뵐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최상궁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지요. 장금아, 내 억울함과 그 진심을 내가 모를 리 있겠느냐. 하지만 대궐의 규율이 얼마나 엄격한지 너도 알지 않느냐. 지금 박내관의 세력이 궁궐을 장악하고 있어. 내 이름으로도 쉽게 움직이기 어렵단다. 장금은 눈물로 간청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목숨을 걸고서라도 이 진실을 고해야 합니다. 그들이 만행을 낱낱이 전하께 아뢰어 그들을 처단해야 합니다. 마마님께서 저를 도와주지 않으시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최상궁은 장금의 간절한 마음을 들으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궁궐 안에서 임금님을 직접 뵙게 하는 일은 일반 백성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기 때문이었지요. 최상궁은 긴 한숨을 내쉬며 장금에게 말했습니다. 장금아, 이런 중대 사항은 신중히 처리해야 하고 자칫하면 너의 목숨까지도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다. 장금은 두 손을 꼭 모으며 간청했습니다. 제 목숨을 걸고라도 이 음모는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최상궁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다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대궐 안은 어렵다 하더라도 대궐 밖이라면 기회가 있을 것이다. 최상궁은 조심스레 장금에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전하께서는 매달 초하루에 한 번 백성의 안위를 살피고자 궁 밖으로 장영을 나가시곤 하신다. 이 장영은 궁궐의 경비병들 사이에서도 비밀리에 진행되니 임금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구나. 장금은 희망의 빛을 보며 물었습니다. 전하께서 어디로 행차하시는지 알 수 있사옵니까? 전하께서는 초하루마다 한양 북문 근처에 있는 어의정에 들르신다. 이곳은 왕실의 건강을 기원하는 우물이 있는 곳으로 백성들 사이에서도 신성하게 여겨지는 장소이다. 거기서 잠시 머무르시는 동안 너라면 전하를 뵐 기회가 있을 것이다.
이때는 무사 한 명만을 데리고 임금님께서도 평민복을 입고 나가시는 터라. 백성들은 임금님을 몰라보지만 너는 임금님 용안을 알고 있으니 그때 임금님께 말씀드리거라. 어느 고요한 밤 초하루의 달빛이 어의정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장금은 최상궁이 알려준 대로 어의정 근처에 그늘진 나무 밑에 있었지요. 그때 멀리서 두 명의 그림자가 어의정 쪽으로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한 사람은 평민복을 입은 임금님, 다른 한 사람은 임금님을 호위하는 무사였습니다. 장금은 숨을 죽이며 기다렸습니다. 임금님의 평민복은 백성들과 다를 바 없었고 무사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주변을 경계하며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임금님은 어의정 우물에 물을 떠서 손으로 가볍게 적시며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라의 백성이 이 물처럼 맑고 깨끗하게 살아가야 할 텐데. 장금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다가가더니 무릎을 꿇고 낮은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전하, 소녀 장금이옵니다. 목숨을 걸고 전하를 뵙고자 하였사옵니다. 임금님은 갑작스러운 장금이의 등장에 놀란 표정을 지으셨지만 그녀가 경의를 표하는 모습에서 악의가 없음을 알아차리셨습니다. 무사가 달려오려 하자 임금님은 손을 들어 멈추게 하셨습니다. 멈추어라. 이 여인은 위험한 자가 아니로다. 임금님은 장금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너는 지난날 수락관을 담당하였던 나인이 아니더냐? 가끔 내가 만들어주었던 어복쟁반이 생각났었는데 다른 나인들은 내가 내는 맛을 못 내더구나.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없어져 의문을 품었었는데 이렇게 오랜만에 밤에 나타난 연유가 무엇이더냐? 장금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전하, 소녀를 기억해 주시니 성은이 만극할 따름이옵니다. 그때 소인이 자취를 감춘 것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궁궐에서 쫓겨났사옵니다. 그러나 그 후 소인은 박내관과 재상들이 전하의 자리를 위협하는 반역을 꾸미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사옵니다. 임금님의 얼굴은 심각해지셨습니다. 반역이라니 자세히 말해보거라. 장금은 손에 든 보자기를 열어 증거 문서를 임금님께 드리며 말했습니다. 전하, 이 문서들은 박내관과 몇몇 재상들이 주고받은 비밀 서신들이옵니다. 그들은 정순대비의 자제인 이 영군을 새 왕으로 세우려 하고 있사옵니다. 임금님은 문서를 받아들고 하나하나 읽으셨습니다. 그의 눈썹이 점점 찌푸려졌고 얼굴에는 분노와 놀라움이 섞인 표정이 이었습니다. 내가 이런 중대한 반역의 전말을 밝혀내다니 너의 억울함이 상당히 깊었구나. 장금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전하, 소녀는 목숨을 걸고 이 진실을 밝혀냈사옵니다. 부디 이 반역을 낱낱이 밝히시어 어의를 보존하시옵소서. 임금님은 손에 든 문서를 꽉 쥐며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용기와 충성심에 감복하였노라. 내가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으니 이제는 내가 나서야 할 때로다. 임금님은 무사를 돌아보며 명하셨습니다. 즉시 박내관과 연루된 자들을 조사하라. 이 문서를 바탕으로 진상을 밝혀내고 나라를 위협하는 자들을 모두 잡아들이도록 하라. 그리하여 박내관과 재상들에 대한 진상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임금님은 즉각 조처해 정순대비와 그와 관련된 모든 인물을 처단하셨고 왕실의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그 후 며칠이 지나지 않아 장금은 최상궁을 통해 임금님으로부터 특별한 부름을 받았습니다. 최상궁은 환한 미소로 장금에게 말했습니다. 장금아, 전하께서 너의 공을 인정하시어 너를 수락관 최고 상궁으로 임명하셨으니 궁으로 다시 돌아와 새로운 일을 맡아보는 게 어떠냐고 하시었다. 장금은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마마님, 제가 과연 다시 궁궐에 갈 수 있겠사옵니까? 너의 억울함은 이미 전하께서 모두 하셨다. 이제는 너를 예전처럼 나인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자리를 맡기시려는 것이니 내가 이를 거절하지 말아라. 궁궐로 돌아온 장금은 임금님 앞에서 다시 무릎을 꿇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임금님은 장금을 보며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장금아, 이제 다시 너의 음식 솜씨를 맛볼 수 있겠느냐? 장금은 감격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하의 크신 은혜에 몸 둘 발을 모르겠사옵니다. 임금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만든 음식은 단순히 맛있음에 그치지 않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 수락관을 책임지는 상궁으로서 나와 왕실을 위해 노력해 주길 바란다. 장금은 수락관 상궁으로 임명된 후 궁궐의 수라를 책임지며 왕실의 건강을 지키는 데 온 힘을 다하였습니다. 진인사 대천명이라 하였지요.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다하고 그 결과는 하늘의 뜻에 맡긴다는 뜻으로 장금이가 자신의 노력과 정성을 다한 뒤 왕실로부터 기회를 얻은 것처럼 들꽃 시청자 여러분도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다면 나머지 일은 하늘에 맡겨보심도 좋을 듯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